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팔았을 때, 자, 아마 이 팔렸을 때가 정말 내가 투자를 잘한 것 같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역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싸게 팔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샀긴 샀는데 어떤 팔려고 했더니 안 팔리더라. 뭐 그런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제 사면은 무조건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과거처럼 막 사기만 하면 이게 올랐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또 신문지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세금을 지금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팔아야 돼요. 일단 팔아서 내가 차익이 생겨야지 뭐 세금도 의미가 있지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다 투자하시는 그 물건에 다 수익률이 붙어서 원만하게 잘 팔려서 돈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 그렇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시세에 마진을 붙여서 판다거나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놓다가 판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분양 또는 경매로 낙찰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가 팔면 내야 될 세금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신고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양도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걸 우리는 양도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로. 네. 그러니까 양도란 말보다는 여러분들 처분이라면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우시겠죠. 그래서 땅을 처분하면, 근데 우리 법률용어는 토지를 양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제 생기는 마진이죠. 처분 마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1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뭐 2억, 3억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뭐 시세가 올라가지고 4억이 됐다. 그러면 요 1억에 대해서 우리 내는 그런 세금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4억을 양도가라고 하는 거고 요 3억을 취득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가에서 이제 취득가액을 빼서 그 차익을 이제 신고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상가 분양상가, 뭐 분양상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분양상가 분양 금액이 뭐 한 2억짜리 상가예요. 근데 2억짜리 상가인데 이거를 임대를 놓고 있다가 워낙 상가가 잘 돌아가니까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임대가 잘 되는 걸 봐야지 투자가 나타나는 거지. 임대가 안 돼버린 걸 누가 삽니까? 그 다행히 이제 임대가 잘 돼서 이걸 이제 4억에 파는 거죠. 4억에. 그러면 2억에 사서 4억에 팔았으니까 내 차익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입니다. 그럼 요 2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자 이겁니다. 4억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요 2억을 우리는 양도 차익,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2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다 내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런 상가 등의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간 보유하다가 팔면은 특별히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 특별공제라는 거예요. 네.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특별히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차익에서 장특공제, 장기보유특공제를 빼주면 이제 차익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좀 줄어들겠죠?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장기보유특공제는 어떻게 해주느냐? 네, 얘는 그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인한 차익에다가 곱하기 일정 율만큼을 곱해서 공제를 해줘요.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있는데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보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보유기간이 뭐 어떤 거는 5년, 7년 이럴 수 있으니까 매년 3%씩 공제를 줍니다. 3%씩. 3%씩.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보통 이제 3년을 말합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우리가 보통 귀머거리, 벙어리 3년이라고 하잖아요. 3년 이상을 말합니다.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은 특별히 공제 혜택을 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가를 뭐 한 10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10년? 네, 10년. 그럼 10년이면은 몇 프로가 될까요? 10년이면 매년 3%니까 10년이면은 30% 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30% 공제를 해주는 거야. 30%.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내가 시세 차익이 2억이니까 2억에 30%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럼 2억에 30%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6천만 원 공제를 받아요. 6천만 원. 그럼 6천만 원이 이제 공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억에서 6천만 원을 빼주고 나면 얼마가 나와요? 1억 4천만 원이 되나? 예, 그렇죠.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1억 4천. 1억 4천. 그럼 1억 4천만 원이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네, 요 1억 4천을 이제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으로 계산할 걸 1억 4천으로 하는 거니까 세금 계산을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계산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빼줘요.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이게 뭘 복잡하게 빼주냐? 만약 제가 투자자라면 한 10번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공제라고 해서 기본공제에 250만 원이라고 해서 250만 원 공제를 해줘요. 250만 원. 그럼 이걸 빼주고 나면은 이제 요 금액 가지고 요 금액을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해요. 기준 금액. 네. 여기에다가 이제 6에서 38%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 주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세율은 이제 6%, 10%, 20%, 35%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보통 한 2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이제 이런 세율을 부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1억 4천에서 250 빼주면은 얼마일까요? 1억 3천 750이 되나요? 그렇죠. 1억 3천 750이 되겠죠. 750. 네. 그럼 요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1억을 넘어가면 35%, 1억 5천 넘어 38% 됩니다. 그럼 35%, 30%대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3천만 원 돈대 금액에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세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계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제 신고를 할 정도가 되려면 이런 전문가한테 역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을 또 잘못해서 신고하면은 나중에 가산세를 또 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대충 한 이 정도 낸다 알아두시고 이제 실제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 가서 맡기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금을 내죠.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을 갖다가 이제 뭐 한 3천만 원대 되는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를 또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생각 다시 해보면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취득하는 자 직접 신고 납부하는 거였고 반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있었죠.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7월 달, 9월 달에 고지 납부가 됐었고 종부세는 12월 달에 고지 납부가 됐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이 신고 납부를 둘로 쪼갭니다. 얘는 신고 납부를 둘로 쪼개줘요. 그래서 여기는
예정신고 제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신고 제도 둘로 쪼개집니다. 예정신고 제도하고 확정신고 제도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게 예정신고냐? 이거는 부동산을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는 것이 이제 예정신고를 하고요. 확정신고는 혹시 예정신고를 했긴 했는데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예정신고 타임을 놓쳐서 신고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하는 게 확정신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취득세라든가 취득세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양도세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예정신고를 잘 하셔야 돼요. 예정신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예정신고는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냐? 자, 요 예정신고는 이거는 양도일, 즉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계약서를 쓰면 계약을 하면 뭐 계약금 주겠죠? 중도금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잔금 치를 거고 등기 떨어뜨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매매일을 언제로 보느냐? 매매일을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일을 잔금 날짜로 봤었죠. 얘도 잔금 날짜로 봅니다. 잔금 날짜. 왜? 등기 날짜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등기보다는 잔금이 빠르죠. 과세관청은 빠른 날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금 기준일을 매매 날짜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잔금 날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4년도 5월 10일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5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럼 5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면 언제가 돼요? 5월 말일이 되겠죠? 5월 말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5월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5월 말일로부터 2개월이면은 언제예요? 5월달 지나고 나서 6월달, 7월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예정신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5월달이면 보통 이제 7월달까지 신고 맞춰야겠죠. 물론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보통 뭐 여기까지 가지 않죠. 네, 이 안에 다 신고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좀 금전이 좀 모자랐을 때는 좀 돈도 구해야 되니까 세금 액수가 많이 나왔을 때는 뭐 2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 예정 신고를 그럼 만약에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예정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를 물어내야 돼요. 가산세 세금 더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가산세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무신고가 됐다. 가산세가 20%에 20%. 그 다음에 이게 뭐 악의적으로 이걸 이제 부정신고라고 하는데 이게 부정무신고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게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뭐 일부러 안 한 것이 적발됐다. 그러면 얘는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정신고 못 해가지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그 자체가 절세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만이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는 없는 거. 그것도 절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정신고 때 낼 게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거 타임 놓쳐가지고 뭐 20%, 20만 원, 40만 원 더 낸다면 그 자체가 20만, 40만 원 세이브 못한 거니까 절세를 못한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에만 여러분들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야 될 거라면 제때 제일 신고를 해야 되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는 어디 가서 할 거냐도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이거 어디 가서 할 거냐? 이 신고는 어디 가서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취득세. 내가 지금 만약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 물건 상가가 천안 아산에 있다 이거예요. 천안 아산. 그러면 이 아산 소재지 시청 가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아산시청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 양도한다. 이랬을 때는
소재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양도인의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디요? 양도인의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가 나 소재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런 걸 납세지라고 합니다. 납세지. 그러니까 납세지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납부할 기준 장소,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기준 장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소지 세무서 가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해줍니다. 취득세는 이제 소재지 시군청 가서 신고하고요. 양도세는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소지가 이제 납세지가 되는 거죠.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시청이 이제 소재지가 되는 거죠. 아산시청이. 네. 거기에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분이 물건지는 천안 아산인데 사는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할까요? 뭐 역삼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강남 세무서 가서 역삼 세무서 가서 신고를 마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주소지가 이쪽이니까.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죠?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양도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양도세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양도한 자산에서 들어간 돈, 이걸 이제 우리가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양도가액.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돈이 있겠죠. 이걸 이제 필요경비랍니다. 필요경비. 취득할 때 들어간 돈 필요경비. 요거 경비를 뺀 차익을 구한 다음에 이것이 장기 보유 자산이 되면 공제 혜택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투자가 아니면 이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절세 방법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3년 보유를 안 하고 뭐 한 2년 만에 팔았다, 2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럼 공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세에서는 3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공제 혜택을 주고 거기서 이제 250만 원 최소한의 기본공제라고 해서 이걸 해준다. 이걸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장기 보유를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하나도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제로. 그렇죠? 그럼 볼멘 소리 하는 거죠. 왜 나는 공제가 없느냐. 그래서 만들어준 게 기본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가 되면 이 특별공제도 받고 기본공제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을 이제 예정신고 때 보통 신고하니까 만료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안 하면 이제 가산세를 낸다고 그랬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양도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물건이 다 양도세를 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동산 물건 중에서, 처분 물건 중에서 만약에 이 부동산 중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2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1세대가 되고 하나의 집을 갖고 있고 2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이때는 설사 차익이 생겨도 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요. 차익이 1억이 되든 차익이 2억이 되든 차익이 3억이 되든 세금 한 푼도 안 받겠다 이거예요. 이런 규정을 우리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이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아니 차익이 생겨서 세금 안 낸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물건을 잘 봐야 됩니다. 1세대, 드린 조건이 있어요. 1세대가 여러분들 뭐죠? 세대? 세대 아시죠?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그럼 가족이 되려면 최소한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배우자가 있어야죠. 그럼 배우자라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배우자인 가족인 1세대가 있어야 돼요. 1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집을. 그리고 몇 년 이상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이 생기면 이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2년 보유가 됐을 때 세금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주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 물건 중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일단은 주택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니까 이거는 보유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 그 기간을 말하겠죠. 요 기간을 말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2년을 채워야 된다 이겁니다. 2년을 채워라. 아시겠어요? 2년을 채워라. 그랬을 때만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2년을 채워라. 그랬을 때만 인정해 주겠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양도 날짜 아까 잔금 날짜로죠. 잔금 날짜. 그다음에 잔금 날짜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 잔금 날짜를 이제 보고서 판단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조심할 거는 우리 전 시간에 그 가지고 있을 때 임대하면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물건이 있었죠. 그게 아까 그 뭐가 있었죠? 1주택.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빌려주면 다가구 한 채 갖고 있다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갖고 있다 빌려주게 되면 세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그 집이 고가주택,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이 한 채인데 이 주택 가격이 양도 당시 9억을 넘어가면 이거는 비과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한 40평대다. 그럼 9억 넘어가겠죠. 뭐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고가주택이라죠. 고가주택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해당성이 없고 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때려줍니다. 다만 이제 토지는 예외적으로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 3회까지 이제 기초 강좌니까 계략적인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게 되면 세금을 안 내죠. 그러면은 1세대도 아니고 집 한 채도 아니고 아니면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 안 했다든가 이런 조건이 위배가 되면 이제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을 냈을 때는 판 가격과 상 가격을 빼서 그에 들어간 경비를 다 제하고 나서 차익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장기 보유했냐 안 했냐를 따져서 안 했으면 그냥 기본 250만 빼주는 거죠. 그러면 2억에서 250이면은 뭐 1억 9,750 되겠죠. 하지만 이제 장기 보유 특공제를 빼주고 계산해줘서 이제 세금율을 붙여주면 이걸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이제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도 상가,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한 가구가 한 세대 한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집을 고가주택이 아닌 하나의 집을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팔면은 차익이 1억이라든 2억이 되든 세금을 안 받겠다. 그런 규정을 이제 우리는 비과세 혜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물론 이 비과세 규정 중에는 이제 좀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우리 이제 정식 강좌로 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 저희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양도세 개념, 양도의 의의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매매했을 때, 교환 계획했을 때, 현물 주죠. 좀 용어들이 어렵죠.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양도차익 계산이 있죠. 양도차익은 양도한 금액에서, 그렇죠? 양도한 금액이 이제 이런 거죠. 양도한 금액에서 들어간 필요 경비. 이거 경비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간 돈이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시면은 쭉 넘어가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죠. 장기 보유 특공제. 장기 보유 특공제는 거기 보니까 보유 기간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했을 때 이때 1세대 1주택은 이런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비과세가 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 같은 거. 아무리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넘어가면 비과세 안 된다고 그랬었죠. 네, 이런 주택은 뭐 3년일 때는 24%, 4년일 때는 30% 이렇게 쭉쭉 되죠.
왜 그러면 24%냐? 요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매년 8%씩 계산하거든요. 8%씩. 비과세되지 않는 1세대 주택은. 그러면은 3년 보유하면 몇 프로? 24%. 4년이면 4% 30, 32%. 10년이면 80%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외의 토지나 건물을 입주권 양도하면 이제 10%, 12%, 15%, 18%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매년 3%씩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250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이런 걸 이제 기본적인 공제랍니다. 그다음에 세율이 있는데 세율이 좀 세요. 세율이 거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토지 건물 권리, 토지 건물이 중요하겠죠. 거기 보시면 1년 미만일 때는 50%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파는 경우가 있냐? 그런 분들이 뭐냐면 주로 이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럼 경매는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만약에 팔았다. 그럼 차익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다. 그러면 장기 보유 투표공제 될까요? 안 되겠죠. 6개월이니까. 3년 보유 되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되면 2억이 되죠. 그럼 2억에 대해서 250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1억 9,750. 예. 1억 9,750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억 9,750이 되면 여기에다가 몇 프로? 50%. 그러면 엄청나죠, 세금이? 네. 그래도 남거든요. 50% 내도 남아요. 그래서 경매하신 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다음에 2년 이상을 채우면 이제 여기 보시면 1,200까지는 6%, 4,600까지는 15%, 1억 5천만 할 때는 38%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율표를 많이 씁니다. 6%, 15%, 24%, 35%, 38%. 그다음에 누진 공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 표준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 금액이 뭐 4,600 이하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계산 기법이 4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4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5%를 곱해주고요. 거기서 나온 세금에서 마이너스 108만 원 빼주겠다는 거예요. 108만 원. 이런 걸 이제 누진 공제랍니다. 그러니까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요거 빼주고 난 순수 금액만큼을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게 그 표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몇 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좋아요. 그렇죠. 2년을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좀 낮아지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이 되면 40% 50% 내야 되는 거니까 부담스럽죠. 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그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개정이 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율이 좀 완화가 된 것이 뭐냐면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집을 뭐 2채, 뭐 3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많이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만약에 사서 팔았는데 1년이 안 됐다. 그럼 얘는 40%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원래 상가라든가 토지는 1년 미만이 되면 몇 프로 했었죠? 50% 했었죠? 그런데 얘는 40%만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6에서 38%가 돼요. 1년 이상이 되면 6에서 38%. 네. 그래서 1년만 채워도 이렇게 누진세율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40%,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누진세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가라든가 뭐 토지는 2년 이상 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1년만 채워도 누진세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세금을 갖다가 이제 신고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있죠. 자, 1세대 1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배우자가 있는 가족이 있고, 고가주택이 아닌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2년을 채워서 팔면은 세금이 없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는 비과세다 이렇게 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거래가 있는데, 매매는 원칙은 대금 청산일로서 잔금 지급이다. 그리고 뭐 기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적인 거래니까 이거는 왜 갑자기 여기 나왔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2년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취득한 날짜도 알고 내가 판 날짜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날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잔금 날짜를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자는 뭐냐면 잔금을 치렀다 이거예요. 잔금을 치른 날짜.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있죠. 네. 그래서 예정신고는 뭡니까? 예정신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팔자마자 매각하자마자 신고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를 하고 그렇죠. 확정신고는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 하느냐? 만약에 이때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출발해서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맞춰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4년도 5월 10일 날 매매를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도 5월 31일까지 요까지 신고하라 이거죠. 요때 신고하는 것을 무슨 신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확정신고. 이때 요 신고하는 걸 뭐라고요? 예정신고. 예정신고를 했을 때 안 하면 확정신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처분했을 때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발생이 되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부동산 세테크에 대한 기초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도 어떤 투자 수익률에서 수익률을 깎아먹는 게 바로 이 세금이죠. 이 세금을 역시 알아야 되겠구나. 물론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해보신 분들은 좀 요거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진행하는 또 본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강의 때 이제 또 다시 또 반복해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도 실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아야 될 세테크, 그렇죠? 보통 세테크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테크 강의를 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상가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렇게 물건별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3회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대충 언제까지 신고하는구나. 뭐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목적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이제 본 강좌 시간에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투자 하실 때 이 세금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고요. 또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세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